저 갓난아이는 당장 거대한 호랑이에게 찢겨 죽을 사주다. 하필 이 짐승의 시간에 태어났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짜릿한 봉산명인 소설사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 압도적인 서사 속으로 1편 1화 1식의 엽전과 백호의 저주.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단돈 10,000원을 주고 산 낡은 엽전 한 잎이 제 몸을 칠흑 같은 조선의 밤거리로 집어던졌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까맣게 파먹히던 완벽한 계기일식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기이한 기운에 이끌려 우연히 직거래로 손에 넣게 된 물건이었습니다. 이 시퍼런 상평통보를 내어주던 사내의 알 수 없는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라오. 선조의 유언에 이르기를 하늘에 해가 검게 물드는 날 특이한 기운을 가진 자에게 이 엽전을 넘기라 하였소. 사주명리를 업으로 삼고 실전 무술 합심유. 단의 경지에 오른 제 감각조차 이 작은 쇠붙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골동품이라 치부하기에는 손끝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 묘하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하늘의 양인 태양이 음인 달의 그림자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계기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낮의 하늘이 칠흑처럼 캄캄해지고 만물의 그림자가 지워지며 음양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무심히 두었던 그 엽전이 스스로 우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행의 질서가 비틀리는 폭발적인 파동 속에서 엽전의 네모난 구멍 사이로 시퍼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엽전을 움켜쥐는 찰나 강렬한 빛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중력이 역전되는 듯한 아득한 감각이 덮쳐왔고 고막을 찢을 듯한 이명과 함께 눈을 뜰 수 없는 섬광 속으로 제 몸이 허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콜록케. 매캐한 흙먼지와 집단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허공에서 내동댕이 쳐지듯 엉덩방아를 찌으며 떨어져 내린 곳은 아스팔트가 깔린 서울의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온 직후인지 질척이는 흙바닥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흐릿한 안개가 짙게 깔린 좁은 골목길에는 가로등 대신 흔들리는 낡은 청사초록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란 말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는데 골목 어귀에서 시뻘건 횃불을 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번거지를 쓰고 삼지창을 든 교과서에서나 보던 조선의 술락꾼들이었습니다. 거기 멈추어라. 야심한 통행금지 시간에 요상한 짧은 머리를 하고 새까만 오랑캐 옷을 입은 내 놈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술락꾼들의 호각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낭패였습니다. 이 기묘한 복장으로 관아에 끌려가면 골치 아파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16단 채술의 반사신경을 끌어올려 좁은 골목을 질풍처럼 내달렸습니다. 어두운 밤눈에도 지형지물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술락꾼들의 고함이 멀어질 즈음 눈앞에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을 가진 거대한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발돋움을 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담장을 가볍게 타넘고는 어두운 후원 수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밖으로 다급한 발소리들이 지나쳐갔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채 쪽에서 다급하게 오가는 여인들의 발소리와 함께 정적을 깨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가 태어난 아기의 힘찬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험악한 무술을 익히고 남의 얄궂은 운명이나 들여다보는 팔자지만 세상에 갓 태어난 생명의 울음소리만큼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난리통의 귀한 생명이 태어났군. 건강하게 자라거라. 저는 집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조용히 담장을 넘어
다시 거리로 빠져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왈칵 배가 고파졌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허름한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 뜨끈한 국밥을 푹푹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머리털은 다 잘려나가고 옷은 그게 무얼함. 국밥집 주모와 손님들이 저의 기묘한 복장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먹으면서도 아까 담장 너머로 들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주명리학자의 불길한 직감이었습니다. 무언가 톱니바퀴가 엇갈리는 듯한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음산한 기운마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모, 오늘이 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주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호를 대며 오늘 날짜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미친 듯이 만세력을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방금 태어난 그 아이의 사주 명식이 쫙 펼쳐졌습니다. 훗날 조선을 구할 거대한 위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의 시뻘건 핏빛 기운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하필 이 시간에 태어났단 말이냐. 당장 오늘 밤 짐승에게 찢겨 죽을 백호대살이 아니냐. 백호대살. 호랑이에게 피를 보며 비명행사할 가장 끔찍한 흉살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그 흉살의 기운이 가장 극대화되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문의 깊은 원한을 품고 죽어 그 핏냄새를 맡고 거대한 백호로 깨어나 아이의 숨통을 끊으러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창문 너머 저 멀리 칠 같은 산등성이에서 마을 지붕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식인 호랑이의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놈이 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아이를 짐승의 밥으로 내어줄 순 없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주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허, 이보쇼 상투 잘린 양반, 어딜 튀어. 국밥값은 내고 가야지. 다급한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아차 싶어 온몸의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적거렸습니다. 조선시대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쇠붙이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다름 아닌 당근마켓에서 구했던 바로 그 기묘한 엽전이었습니다. 이 엽전이 왜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천을 뒤흔드는 끔찍한 짐승의 포효가 터져나왔고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국밥집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빛을 번뜩이며 손에 쥐고 있던 그 엽전을 국밥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잔도는 됐소. 이 엽전 하나가 훗날 그 아이의 가문으로 흘러들어가 미래의 제게 당도하게 될 완벽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을 직감한 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승의 살기가 느껴지는 부잣집을 향해 질풍처럼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과연 봉산명의는 미래의 특수 전술과 16단의 무술로 거대한 백호를 막아내고 핏빛 사주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짜릿한 사주, 액션 헐크, 그 숨 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제1편 2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1편 2화 핏빛 원귀 백호대살과의 사투. 비켜라. 이놈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수십 년 묵은 가문의 원귀, 백호대살 그 자체란 말이다. 안녕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짜릿한 사주 활극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 압도적인 서사 속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둠을 가르고 질주하는 제 귓가로 짐승의 끔찍한 포효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발끝에 길을 모아 축지법에 가까운 보법으로 내달렸지만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그 사악한 기운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피비린내가 온 마을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바람마저 그 살기에 눌려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백호대살.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살기는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가문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의 한이 짐승의 형상을 빌려 피의 대가를 요구하러 오는 실존하는 끔찍한 저주입니다. 방금 태어난 그 아이의 사주에 꽂혀있던 핏빛 기운은 바로 오늘 밤 이 괴물에게 갈갈이 찢겨 죽을 운명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그릇이 피도 채 마르기 전에 바스러질 위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담장을 넘어왔던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당도했을 때 육중한 소슬대문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넷이부터도 꿈쩍하지 않을 두꺼운 참나무 대문이 마치 수수깡처럼 부러져 마당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안채 쪽에서는 하인들의 비명과 여인들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산군이 내려오셨다. 모두 엎드려라. 마님, 아기 씨를 안고 제발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마당으로 뛰어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반 호랑이보다 2배는 좋기 거대한 온몸의 털이 눈처럼 하얗고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괴수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놈의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삼지창을 들고 막아서던 장정 2명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종이장처럼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하얀 장독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놈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사람들을 무시한 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안채의 방문을 향해 거대한 턱을 벌리고 돌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놈, 어딜 감히 귀한 생명을 탐내느냐? 저는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몸을 날렸습니다. 16단 채술의 정수, 비연각이 어둠을 찢으며 놈의 거대한 미간을 향해 장렬했습니다. 쾅하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단단한 바위를 온 힘을 다해 걷어찬 듯한 끔찍한 반동이 제 다리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습니다. 괴수는 뒤로 두어 발자국 밀려났을 뿐 오히려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퍼런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놈의 핏줄 속에는 뜨거운 피가 아니라 수십 년간 묵은 끔찍한 원한의 한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기가 얼음장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 놈은 대체 뉘기인데 우리 가문의 핏빛 업보에 끼어드는 것이냐. 짐승의 입에서 기괴하게 갈라진 노파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기절초풍하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원기가 짐승의 몸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행의 기운을 다루는 사주명리학자로서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만으로는 저 뭉쳐진 원혼의 덩어리를 결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오행의 상극을 계산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는 금기가 왕성한 사주였습니다. 죄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 이 원귀는 불의 기운을 가득 품고 백호의 형상으로 현신한 것입니다. 화극금, 맹렬한 불이 단단한 쇠를 녹인다는 오행의 섭리를 이용한 치밀한 저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극화, 불을 끄는 물의 기운, 가장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으로 저놈의 끓어오르는 화기를 짓눌러야만 했습니다. 내 놈의 억울함은 내 알바 아니다. 허나 세상에가 태어난 맑은 영혼에게
그 더러운 피를 묻히게 둘 수는 없다. 저는 땅에 바짝 엎드리며 놈의 거대한 앞발을 아슬아슬하게 피함과 동시에 마당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돌구유 밑동을 발차기로 걷어 올렸습니다. 소들이 물을 마시던 거대한 돌구유가 허공으로 떠오르며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 담겨있던 차가운 우물물이 사방으로 폭포수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흩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키며 수의 기운을 극대화한 타격기를 놈의 급소를 향해 연달아 꽂아 넣었습니다. 퍽, 퍽. 괴수가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놈의 하얀 털에 묻은 물기가 불타오르는 원귀의 붉은 기운과 충돌하며 치익 소리와 함께 지독한 수증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타격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기운이 놈의 화기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놈의 강철 같은 꼬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우두두.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제 몸이 허공을 날아 안채의 굵은 기둥에 처박혔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확 돌았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제가 고통에 겨워 기침을 하는 틈을 타 괴수는 다시 한번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방문을 향해 발톱을 세우고 도약했습니다. 창호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방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여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턱이 아이의 가녀린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 다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역사가 뒤틀리고 훗날 조선을 구할 위대한 운명이 이 좁은 방 안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부러진 갈비뼈를 움켜쥐고 피 묻은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땅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바지 주머니 속에서 당근마켓에서 구했던 그 낡은 엽전이 미친 듯이 뜨거워지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저를 이곳으로 이끈 바로 그 매개체였습니다. 쇠붙이인 엽전이 불의 기운에 반응하여 폭발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엽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두 눈동자에 사주명리학자의 붉은 안광이 서리며 오행의 진기를 16단의 무술과 엽전의 기운에 실어올리는 최후의 일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봉산명이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엽전의 힘을 개방해 백호의 숨통을 끊고 핏빛 사주의 저주로부터 아이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짜릿한 사주, 액션 활극, 그 숨 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제1편 3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1편 3화 엽전의 각서. 이 낡은 쇠조각이 수십 년 묵은 원귀의 화기를 온전히 빨아들이고 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악귀야. 안녕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팔자에 맞서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시간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몰입감으로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압도적인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턱이 아이의 가녀린 숨통을 끊어내기 위해 다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시야가 점차 흐려지고 있었지만 제 바지 주머니 속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진동만큼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단돈 10,000원을 주고 샀던 낡은 엽전이 마치 살아 숨 쉬는 심장처럼 거칠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행의 이치가 번갯불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원귀는 시뻘건 불의 기운, 즉 화기를 가득 머금고 금기를 타고난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인다는
철저한 우주의 살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 속에서 맹렬하게 요동치는 이 엽전 역시 쇠붙이, 즉 금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쇠붙이라면 저 거대한 원귀의 불길 앞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엽전은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까맣게 파먹히던 완벽한 개기일식의 순간, 대자연의 음양 경계가 무너지며 우주의 가장 깊고 차가운 절대적인 음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인 기물이었습니다. 엽전의 네모난 구멍 사이로 응축된 시퍼런 빛이 예리한 칼날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엽전이 원귀의 불길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주변을 맴돌던 백호대살의 뜨겁고 비릿한 살기를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질끈 깨물며 바닥을 박차고 도약했습니다. 부러진 뼈가 어긋나며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16단 채술의 모든 진기를 오직 오른팔 하나에 집중시켰습니다. 허공을 가르고 날아간 제 주먹이 정확히는 제 주먹 안에 꽉 쥐어진 낡고 차가운 엽전이 안채 방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치던 백호의 미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쾅 하는 벼락치는 소리가 온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단단한 쇠망치로 거대한 에밀레종을 쳐낸 듯한 끔찍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의 미간에 제 주먹과 엽전이 닿는 순간 괴수의 붉은 눈동자에 서려 일렁이던 원귀의 형상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종이장처럼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크악! 내 놈이 감히 나의 100년 묵은 하늘.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소름 끼치는 원망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엽전이 뿜어내는 극강의 한랭한 음기가 원귀에 끓어오르는 화기를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펄펄 끓는 용암 위에 만년설을 들이부은 듯 백호의 온몸에서 시꺼먼 연기가 뱀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놈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거대한 앞발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마당의 돌바닥이 파이고 기둥이 깎여 나갔지만 그 흉포한 기세는 이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눈에 띄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놈의 몸을 덮고 있던 시퍼런 화기가 엽전 속으로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가며 소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찰나의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짐승의 턱 밑으로 짐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사주명리에서 악한 살을 풀어내는 비방인 파살의 진원을 속으로 강렬하게 외며 온몸에 남은 체중을 모조리 실어 놈의 명치를 향해 16단 비연각을 연달아 3번 내리꽂았습니다. 퍽, 퍽, 과직. 짐승의 두꺼운 달빗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하얀 호랑이의 산 같은 몸뚱이가 안채 마당 한가운데로 수십 척 튕겨나갔습니다. 바닥을 뒹군 괴수는 피를 토하며 두어 번 거칠게 경련하더니 이내 놈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끔찍한 원기가 검은 재가 되어 밤바람에 흩어지며 픽 쓰러졌습니다. 놈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하얀 털과 푸른 안광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그저 덩치만 조금 큰 평범하고 누런 산군 호랑이의 참혹한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원귀가 완전히 소멸한 것입니다. 핏덩이 아이의 사주명식에 시뻘겋게 쓰여있던 백호대살의 끔찍한 저주가 마침내 제 손에 의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기씨, 우리 불쌍한 아기씨. 방 안에서 기절하기 직전이던 여인이 다급하게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깨달은 하인들이 덜덜 떨며 마당 구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피 묻은 오른손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는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진동하며 빛을 뿜어내던 엽전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퍼렇게 녹슬어 있던 엽전의 표면이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고 상평통보라는 글자 옆에 알 수 없는 기묘한 별자리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엽전이 수십 년 묵은 원귀의 강력한 살기를 먹어 치우고 스스로 한 단계 진화라도 한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 두었던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과 내상의 고통이 해일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피가 섞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체 뉘신데 이 엄청난 환란에서 우리 가문을 구해주신 겝니까? 그때였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한 노인이 다급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센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골과 위엄을 갖춘 최고 위층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대문과 마당에 널브러진 거대한 호랑이의 사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있는 저의 기묘한 짧은 머리와 복장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래에서 차원을 넘어왔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팔도를 떠도는 지나가던 과객일 뿐입니다. 산군의 살기가 너무도 흉흉하여 짐승이 인명을 해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하니 이제 염려 놓으시지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두 손으로 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이 하해와 같은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까. 나는 이 집안의 대감인 김학주라 하오. 방금 태어난 저 핏덩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장손이요. 귀객의 조남이라도 제발 알려주시면 이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소. 김학주. 그 세 글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름 돋는 역사적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학주. 훗날 조선 조정을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기축옥사의 중심인물이자 그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비운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목숨을 걸고 백호의 아가리에서 살려낸 저 갓난아이는 훗날 억울한 영모의 누명을 쓰고 가문의 명운을 짊어진 제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비운의 천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백호대살이라는 원귀의 저주는 제 손으로 막아냈지만 이 아이와 가문을 둘러싼 핏빛 사주의 진짜 거대한 저주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리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머릿속에 다시 짚어본 아이의 사주팔자는 천라지망의 끔찍한 그물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그물과 땅의 덫이라는 뜻으로 한 번 얽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잔혹한 정치적 숙명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때려잡아 저 아이의 육신적인 생명은 간신히 연장시켰을지언정 조정을 피로 물들일 잔혹한 정치적 숙청의 운명까지 베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계기일식의 밤을 뚫고 굳이 이 과거의 시간표로 보낸 이유는 단순히 덩치 큰 산짐승 하나를 잡으라는 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모략으로 비틀려버린 조선의 거대한 운명을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진화하는 낡은 엽전과 사주명리의 힘으로 철저하게 부수고 바로잡으라는 거대한 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소름 끼치는 상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택의 산산조각난 담장 너머 칠흑같이 어두운 산기슭 쪽에서 수십 개의 시뻘건 안광이 일제히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지독한 피비린내가 다시 한번 밤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김학주 대감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들은 일반적인 산군이 아닙니다. 창귀들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그 수족이 된 원한설인 악귀들이
우두머리의 핀냄새를 맡고 몰려온 것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김학주 대감과 하인들을 제 등 뒤로 거칠게 물렸습니다. 우두머리 호랑이는 죽었지만 생전에 그 호랑이에게 억울하게 잡아먹혀 영혼이 종속되어 있던 수십 마리의 창귀들이 본체를 1차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뻘건 안광들은 무너진 담장을 넘어 좀비 때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네 발로 짐승처럼 흉측하게 기어다니며 벌려진 입에는 짐승의 누런 송곳니가 기괴하게 돋아난 끔찍한 몰골들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몰려든 수십 마리의 악귀들로 겹겹이 둘러싸였습니다. 제 갈비뼈는 이미 부러져 21번 쉴 때마다 칼로 생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내력과 체력은 이미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들고 있던 횃불마저 바닥에 떨어뜨린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김학주 대감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덜덜 떨며 손자를 아는 며느리를 자신의 늙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십시오. 제 등 뒤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외치고는 다시 한번 마당 한가운데로 홀로 나섰습니다. 수의 기운으로 원귀에 맹렬한 불을 껐다면 이번에는 흙의 기운으로 저 무수한 악귀들의 발목을 단단히 묶어야만 했습니다. 오행중토의 기운은 만물을 넓게 포용하고 모든 것을 진흙처럼 흡수하는 무거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저는 오른손에 쥔 황금빛으로 변한 엽전을 단전 앞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16단 채술 중 가장 묵직하고 절대적인 방어력을 자랑하는 태산보의 자세를 굳건히 취했습니다. 첫 번째 창귀가 짐승 같은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제 목덜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반보 틀어 놈의 날카로운 손톱을 아슬아슬하게 흘려보낸 뒤 단단한 팔꿈치로 놈의 척추를 자비 없이 강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창귀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67마리의 창귀들이 더러운 이빨을 훤히 드러내고 굴줄인 들개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엽전을 쥔 주먹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을 궤적 삼아 허공에 거대한 오행의 진을 맹렬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삿된 기운을 막아내는 토의 장벽, 진술충미의 절대 사상진이었습니다. 제 주먹과 발길질이 닿는 곳마다 허공에서 무거운 흙먼지가 폭탄처럼 터져 나오며 창귀들을 쿵쿵 소리와 함께 튕겨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숨통을 끊어 한 놈을 쳐내면 등 뒤에서 두 놈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방어선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와 어깨, 등짝에는 날카로운 발톱에 깊게 베인 상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뜨거운 선혈이 뚝뚝 떨어져 마당에 차가운 흙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런데 제 핏방울이 땅에 닿아 엽전의 기운과 섞일 때마다 기이하게도 엽전의 황금빛이 수십 배는 더욱 강렬하게 용광로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영험한 엽전이 제 피와 생명력을 스스로 뗄감 삼아 새로운 기적적인 기운을 쥐어 짜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한자리에 서서 방어만 하다가는 결국 피가 말라 죽는다. 먼저 놈들을 조종하는 우두머리를 끊어내야만 승산이 있다. 저는 수십 개의 붉은 안광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속에서 유독 가장 짙고 끈적한 검은 기운을 뿜어내는 거대한 놈 하나를 포착해냈습니다. 다른 창귀들보다 체구도 2배 이상 크고 살아생전 덩치 큰 무관이었는지 찢어진 가죽 갑옷 조각을 걸치고 있는 악귀 중의 악귀였습니다. 놈이 바로 이 이성을 잃은 창귀 무리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새로운 대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방어의 진을 과감하게 풀고 몸 안에 남은 모든 기운을 발끈 하나로 모아들였습니다. 갈비뼈의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 통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위험한 혈도를 짚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엽전을 쥔 주먹을 맹렬히 뻗으며 적진의 한가운데를 향해 화살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양옆에서 달려드는 창귀들의 발톱이 제 어깨와 허벅지를 깊숙이 찢어발기며 피가 분수처럼 튀었지만 저는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우두머리 창귀에 썩은 목통을 부수겠다는 지독한 일념뿐이었습니다. 내 놈들의 질긴 원한도, 이 가문을 얽맨 핏빛 사주의 굴레도 오늘 밤 내가 모조리 부수어주마. 제 입에서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처절한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육한 채술의 궁극기이자 모든 양기를 폭발시키는 일격, 하늘을 뚫고 솟구치는 승용격이 마침내 발동되었습니다. 엽전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기둥 같은 황금빛 기운이 제 주먹을 완벽하게 감쌌고 쏘아진 포탄처럼 우두머리 창귀의 가슴팍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습니다. 쾅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후폭풍이 마당을 쓸어버렸습니다. 우두머리 창귀의 입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던 시커먼 원한의 안개가 순식간에 정화의 황금빛에 타들어가며 하얀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심점인 대장을 잃어버린 나머지 수십 마리의 창귀 무리들은 동시에 허공을 향해 처절하고 기괴한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불에 탄 종이장처럼 바스러지며 한 줌의 먼지가 되어 밤바람에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고요가 다시 박살난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며 그대로 진을 바닥에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찢겨나간 피투성이었고 눈앞이 점차 검게 흐려져 왔습니다. 은인, 여봐라. 당장 어이를 불러오라. 아니, 장안의 명이란 명의는 다 잡아들여 당장 은인을 살려내어라. 김학주 대감의 다급하고 울부짖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꽉 쥐고 있던 피투성이의 오른손을 힘겹게 펼쳐보았습니다. 찬란하게 마당을 비추던 엽전은 다시 원래의 낡고 푸르스름한 쇠조각으로 조용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라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갓난아이의 목숨을 구했고 이 거대한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을 그 위대한 첫 번째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끝없는 심연의 수마 속으로 빠져드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명리하게 톱 미바퀴를 맞추며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축옥사, 서인과 동인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당파 싸움, 그리고 그 권력 암투의 중심에 서게 될 방금 태어난 이 갓난아이. 제가 이 끔찍하고 야만적인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이상, 이 낡은 당근 마켓 엽전 하나를 쥐고 조선의 거대한 핏빛 역사를 정면으로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봉산명인의 앞날에 또 어떤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1편 사화왕의 목을 겨눈 사주와 암살자의 그림자. 이 아이의 사주에는 장차왕의 목을 칠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감, 정령, 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얄궂은 팔자소관을 맨몸으로 부수어버리는 통쾌한 이야기, 봉산명인의 소설사주입니다. 단 1초도 귀를 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깊고 무거운 수마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친 것은 짙은 당귀와 천궁의 냄새였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자 은은한 촛불이 밝혀진 최고급 디단 병풍과 화려한 자수가 놓인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수백 년 전 조선 최고 위층 양반가의 안방이 분명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저는 억소리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부러진 달비뼈 부근에서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창귀들에게 전신을 난도질당하고 백호의 꼬리에 맞아 내장이 파열될 지경이었는데 제 몸에 감긴 두꺼운 무명천 아래의 상처들은 이미 딱지가 앉아 맹렬하게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회복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이 머리맡의 작은 탁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근마켓에서 단돈만 원을 주고 샀던 저를 이 시공간으로 끌고 온 낡은 엽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엽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절해 있는 동안 이 기묘한 기물이 음양오행의 기운을 빨아들여 제 몸에 부서진 혈도를 강제로 이어붙이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엽전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을 보호하고 진화하는 영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밤 피투성이가 된 마당에서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던 김학주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자마자 채통도 잊은 채 버선발로 달려와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드디어 깨어나셨구려. 무려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시기에 이 늙은이의 심장이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장안에서 가장 용하다는 어이를 모셔와 진맥을 보았으나 은인의 맥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상처가 기이한 속도로 아물어 어이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저는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숙여 노인의 절을 만류했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인 대감에게 큰 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제 수명이 깎입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저는 그저 팔도를 떠돌며 사람들의 명운을 짚어주고 험한 무술로 연명하는 비루한 과객 봉산이라 합니다. 제가 사흘이나 누워 있었다니 도리어 신세를 크게 졌습니다. 그날 밤 태어난 아기 씨는 무탈하십니까? 제 물음에 김학주 대감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은인 덕분입니다. 끔찍한 산군과 악귀들이 물러간 후 아이는 단 한 번의 열병도 앓지 않고 호랑이처럼 젖을 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은인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주셨으니 내 전 재산을 내어주고서라도 이 은혜를 갚을 작정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지요. 벼슬자리를 원하신다면 당장 이조판서에게 줄을 넣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김학주 대감의 눈에는 당장의 위기가 넘어간 것처럼 보였겠지만 명리학자인 제 눈에 비친 이 가문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수레와 같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감, 당장의 환란을 피했다고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막아낸 것은 그저 사주의 겉면에 드러난 살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피바람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주 대감의 얼굴에서 웃음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탁상 위에 놓인 지필묵을 끌어당겨 붓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밤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갓난아이의 사주 명식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 월, 일, 시를 나타내는 8개의 한자가 하얀 화선지 위로 핏자국처럼 번져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감. 아기씨의 사주팔자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에는 날카롭고 거대한 도끼를 상징하는 경금의 기운이 나란히 떠 있습니다. 땅의 기운인 지지에는 호랑이를 뜻하는 인목과 원숭이를 뜻하는 신금이 서로 마주보며 죽일 듯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신충.
가장 파괴적이고 잔혹한 역마의 충돌입니다. 저는 붓끝으로 사주 명식의 한가운데를 강하게 내려 찍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자라면서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무예마저 출중하여 조선 최고의 기재가 될 팔자입니다. 허나 아이가 쥐고 태어난 저 날카로운 금의 기운은 너무도 강렬하여 결국 주군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의 천재성을 시기하여 영모의 누명을 씌울 것이며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 이 거대한 기와집은 관군들의 군화 발에 짓밟히고 대감의 목은 저작거리에 내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 가문의 숙명입니다. 제 입에서 터져 나온 선고에 김학주 대감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치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영모. 그 두 글자는 조선 사회에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가장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갓 태어난 손자에게 영모의 사주가 씌어 있다니 조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전하께 충성을 맹세한 충신. 집안이요. 어찌 핏덩이에게 그런 잔혹한 저주를 내리신단 말이오. 정녕 그 끔찍한 운명을 피할 방도는 없단 말입니까? 봉산명인, 제발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길을 알려주시오. 노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아 기축옥사의 참극은 어떻게든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과거로 떨어진 이상, 그리고 이 엽전이 저를 선택한 이상, 정해진 미래를 비틀어 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도는 단 하나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기운을 꺾기 위해 사흘 전 백호대사를 보냈습니다. 즉 대감의 정적 중에는 흑마술과 악기를 다루는 사악한 술사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놈의 정체를 찾아내어 그 근원을 끊어버려야만 훗날 들이닥칠 영모의 핏빛 운명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서늘한 한기가 닫힌 방문 너머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밝히던 촛불들이 마치 누군가 숨을 불어넣은 듯 시퍼렇게 변하더니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창호지 밖으로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괴하게 일그러진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런 쥐새끼가 냄새를 맡고 찾아왔군. 대감, 제 등 뒤로 물러나십시오. 저는 탁상에 놓인 엽전을 낚아채듯 주머니에 쑤셔 넣고 16단 채술의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튕겨 나갔습니다. 흩날리는 나무 파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흑포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시퍼런 도끼가 흐르는 곡도를 든 암살자였습니다. 놈의 얼굴은 기괴한 귀면창으로 가려져 있었고 놈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방바닥에 장판이 검게 타들어가며 독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평범한 척후조나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마당에서 소멸한 창귀의 원한을 추적해 역으로 이곳을 찾아낸 정적의 사주를 받은 사악한 도사임이 분명했습니다. 죽은 백호를 대신해 핏덩이의 명주를 끊어주러 왔다. 방해하는 놈은 모조리 도륙을 내주마. 암살자의 목소리는 쇳덩이를 긁는 듯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놈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닥을 차고 날아올라 제 목을 향해 곡도를 휘둘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곡도의 궤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음기가 제 피부를 배기 전부터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놈의 무기가 차가운 음의 기운이라면 저는 몸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양의 기운으로 맞불을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오른손 주먹에 응축시켰습니다. 16단 채술 중
파괴력의 극기에 달한 활용 연격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곡도의 옆면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깡하는 파열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주먹뼈가 얼얼할 정도의 반동이었지만 암살자 역시 중심을 잃고 뒤로 3발자국이나 물러섰습니다. 놈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맨주먹으로 도끼가 서린 곡도를 쳐낸 인간은 처음 보았을 테니까요. 제법이구나. 허나 육신의 힘만으로는 내 살기를 막을 수 없다. 암살자는 품속에서 검은 부적 3장을 꺼내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부적들은 스스로 불타오르며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짓눌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손앗이 제 목과 팔다리를 조여오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주명리에서 말하는 귀문관살의 흉악한 진법이었습니다. 환각과 고통을 유발하여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저주였습니다. 김학주 대감은 이미 환각에 빠져 양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도 수천 명의 악귀들이 속삭이는 듯한 끔찍한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시야가 뒤틀리고 피를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이 수십 배로 증폭되어 전신을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명리학의 대가인 제게 이런 어설픈 진법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모든 환술과 귀문관살은 결국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가짜 기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내면의 오행 중 나무의 기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감목의 기운을 단전에 세웠습니다. 이따위 잡스러운 환술로 내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크게 포효하며 주머니 속에 있던 엽전을 꺼내어 놈의 부적을 향해 곧장 투척했습니다. 엽전이 허공을 가르며 시퍼런 빗줄기를 뿜어냈습니다. 극강의 음기를 머금고 있던 엽전이 암살자의 검은 부적과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방 안을 짓누르던 귀문관살의 진법이 유리창처럼 쨍그랑 깨져버렸습니다. 환술이 깨지며 암살자가 주춤하는 찰나 저는 축지법을 밟아 놈의 등 뒤로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놈의 곡도를 쥔 오른팔을 꺾어버림과 동시에 무릎으로 척추를 강타했습니다. 크아악!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놈의 손에서 튕겨나간 독 묻은 곡도가 방구석에 꽂히며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는 놈의 목덜미를 발로 짓밟고 체중을 실어 압박했습니다. 말해라.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 가문의 씨를 말리려 한 것이냐. 그 더러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놈의 사지를 찢어 까마귀 밥으로 던져주마. 제가 살기를 뿜어내며 추궁하자 암살자는 입가에 묻은 피를 쿨럭거리며 기괴하게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자의 웃음소리치고는 소름 끼치도록 여유로웠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다. 이미 전하의 측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기와집의 숨구멍이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암살자의 눈동자가 갑자기 뒤집히더니 입에서 시커먼 도피를 분수처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혀를 깨물고 맹독을 삼켜 자결을 택한 것입니다. 놈의 육신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소매로 코를 막았습니다. 살수를 보낸 배후를 캐내려 했으나 선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수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놈이 썩어가는 시체 위로 품속에서 굴러떨어진 작은 목패 하나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목패를 주워들었습니다. 단단한 흑단나무로 만들어진 목패의 중앙에는 궁궐을 출입하는 고위 관료들만이
지닐 수 있는 왕실의 은밀한 문양이 붉은 오칠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인과 동인의 싸움, 그리고 기축옥사. 역사책의 활자로만 읽었던 그 잔혹한 피의 숙청이 저 보이지 않는 대궐 깊은 곳에서 이미 이 갓난아이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흑단 목패를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조선의 권력 암투 한가운데로 저 봉산명인이 제대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과연 봉산명인은 궁궐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핏빛 사주의 굴레를 박살낼 수 있을까요? 봉산명인의 소설사주. 그 숨 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